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퍼니 빌딩을 하고 있는 문두열이라고 하고요.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작업들을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광고회사 대표로는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회사 말고 한 회사가 5개 정도 더 있어요. 직접 대표로 있는 회사도 있고 대주주로 있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스타트업 투자를 한 50여 개 정도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매각하기도 하고 합병하기도 하고, 혹은 그 회사를 잘 운영해서 같이 이익을 배당받거나 이런 식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서 투자하고 회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VC보다 조금 더 엑셀러레이팅에 가깝기는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 모든 경험, 모든 노하우들을 창업을 하고 싶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걸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같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 좋은 사람, 어떤 기획력이 필요한데 같이 이제 해보는 거죠. 절반은 처참히 실패하고 절반은 성공을 해요. 너무 높은 확률이죠. 50%니까. 좌절하면은 좌절한 대로. 그런데 그 좌절을 뚫고 다시 도전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그리고 무언가가 잘 됐을 때보다 안 됐을 때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무언가를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 쾌감은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거 말고 세상에 더 재밌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투자의 천재야, 그래서 내가 투자하면 다 잘 되고 다 성공해. 저는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투자는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잘 될 것 같아도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나요? 대표이사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지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패기와 열정이 가득 찬 사람들의 꿈을 같이 함께 꾸면서 좌절과 실패와 성취와 이 성공을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투자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랑 조금 틀린 개념이에요. 애니메이션 보면 원피스 같은 거 보면 내 동료가 되라 이러잖아요. 처음부터 맞는 사람 없거든요.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그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정말 동료가 되고 둘이 같이 무언가를 이뤄냈는데 전리품으로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인 거예요. 이 성취를 맛보면 다른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믿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누군가를 믿고 같이 함으로써 성취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만 주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보고 그걸로 인해서 부를 일군 사람들은 사람이 해답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인생에서 그래도 난 성공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찾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사람 믿지 마, 사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없는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극복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지막 잘 되고 있는 것만 보이니까 야, 왜 너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아니, 다 실패했어. 하는 것마다 다 한 번씩 그 전에 실패가 있었고 거기에서 수많은 인사이트랑 도움, 그리고 이상한 사람 쳐내고 좋은 사람 데려오고 섞고 이래가지고 한 거니까 그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늘 실패가 따라와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좌절하고, 근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저는 맨날 실패하거든요. 투자도 그렇고 맨날 잘 안 돼. 고군분투에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돼요. 근데 다행히 실패할 때까지는 원금만 훼손이 되는 거고 최대한 작게 훼손을 해요. 빠르게 퀵하게 실패해요. 될 것 같을 때 더 넣어. 확신이 들 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공을 가져오는데 저는 대부분 것들이 처음에 다 한 번씩 말아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실행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실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되면은 커봐 잘 될 거라고 그랬잖아. 안 되면은 커봐 안 될 거라고 그랬잖아. 누구나 다 쉽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성공과 실패를 반복해요. 크고 작던. 어떻게 살면서 성공만 해요? 연애도 다 성공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삶에는 이미 실패가 만연해 있거든요. 근데 왜 창업은 한 번 실패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하거나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쟤 실패했잖아. 쟤 그거 하다 안 됐잖아. 그거 하다 안 됐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실패한 사람들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을 외부에서만 너무 찾기 때문이에요. 실패했을 때 외부 원인과 내부 원인 분리해서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계속 내 안에서 찾아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면 3-4번 실패하다가 한 번 성공하면 그걸로 다 이게 보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퀵한 실패, 남의 말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계속 저는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밑빠진 독에 술 붓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술을 이렇게 밑빠진 독에 부으면 내용물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책을 읽으면 주인공 이름, 정확히 무슨 스토리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 책을 제대로 읽으면 그 책이 말하고자 했던 정수, 그리고 그 책이 가졌던 정서, 그리고 그 작가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단초들이 그 사람 몸에 배어. 밑빠진 독에 술 붓기는 술은 빠져나갔지만 그 독에 술 향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이 사람이 책 내용은 다 까먹어도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말하는데 그 책의 정수들이 향기로 전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박민규 작가님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의 향이 밴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멍 때리는 시간이 없거든요. 오디오를 듣거나 뭐 책을 읽거나 마치 활자 중독처럼. 근데 이제 이거를 리셋하고 싶을 때는 음악을 듣거나 뛰어요. 명상을 하거나. 그래서 리셋을 딱 하고 다시 가거든요.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데 저한테는 조율 같아요. 책장을 넘길 때 손에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 넘기는 소리, 그러면서 들어오는 글들, 이걸 하면 마치 기타를 오래 연주하면 음이 조금씩 틀어지고 피아노도 음이 틀어지는데 이걸 조율하는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제가 집중하던 곳에서 다른 쪽으로 빠져서 다른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조금씩 흐트러진 게 조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게 조율을 갖거든요. 중간에 공백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백 혹은 멍 때리는 걸로 뇌를 쉬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뛰거나 명상이나 책으로 좀 오히려 그런 시간을 찾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시합이다. 첫눈에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첫인상으로 대부분의 시합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외모에 관한 한, 그리고 누구도 자신을 방어하거나 지킬 수 없다. 선빵을 날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 정해져 있고 그 외의 인간에겐 기회가 없다. 어떤 비겁한 싸움보다도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나는 생각했었다. 책을 읽을 때 어떤 문장들이 이 삶이나 이런 현상을 해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에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읽었던 문장들도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런 문장들이 좋았어요. 박민규 선생님의 특징들 중에 하나예요. 약간 유머러스하면서도 현실을 탁 이렇게 짚어서 말하는. 저는 그거를 그냥 개인적인 용어로 해부한다고 하거든요. 날카로운 메스로 딱 해부하는 거예요. 근데 작가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죠. 누군 차갑고 냉정하게, 누군 유머러스하게, 누군 되게 너무 아프게. 작가마다의 그 메스가 다른 거죠. 사용하는 메스가. 누군 아주 얇고 날카롭고 차가운 메스라면 누군 불칼로 지지고 이런 식으로. 그게 다른 작가들의 책을 읽는 묘미가 아닐까. 작가님 스스로 뭐 신파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40년 전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뭐 약간 연애소설처럼 다룬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깊이 있는 문학소설입니다. 깊이 있는 철학과 사색을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재밌고 쉽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또 박민규 작가님의 또 특성이기도 하고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고 와, 이런 반전을 이렇게 또 독자들을 가지고 또 희롱하듯이 근데 참 재밌다. 그리고 좋다. 이런 실험, 그리고 이런 접근 너무 좋았고 박민규 작가님을 애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저는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이상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아름답다는 개념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우가 그린 소묘가 있어요. 늙고 병들었고 고집이 너무 세서 입이 이렇게 돼 있고 얼굴이 늘어져 있는 모자를 쓴 할머니의 모습. 그 아래 고우가 이렇게 써놨어요. 늙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말을 도무지 찾기 힘들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고호는 그 주름지고 늙고 나이 들고 피폐한 그 병든 그 추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는 세뇌당한 건 아닐까. 이걸 아름다움이라고 느껴야 돼. 이 가방이, 이 옷이. 그런데 아름다움의 기준을 정말 인간 객체로 놓고 본다면 외계인이 인간을 봤을 때 난쟁이도 아름다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움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우리가 모두 세뇌당하고 책에서도 있듯이 더 소비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에 우리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평생 소비하고 유린당하고 내 시간을 돈과 바꾸잖아요.
8시간, 10시간 일해서 돈과 바꾼 거를 그거를 소비하는데 다시 써서 착취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예술을 보고 그걸 향유함으로써 자아를 갖고 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진짜 내 행복과 내 삶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거야말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한 아름다움은 그런 식으로 느꼈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때 3명 다 이입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요한에게 이입되는 순간, 나에게 이입되는 순간, 그리고 우리 여주인공에게 이입됐던 순간. 사실 웃기긴 하지만 여주인공의 그 편지를 읽다가 정신 못 차리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올해 제일 많이 운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읽어나가면서 내가 아름답지 않게 태어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진 않아봤지만 그 삶의 단초를 느꼈고 마치 제가 그 여성으로서 한번 살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되게 많은 걸 이해하게 됐어요. 너무 멋진 캐릭터고 거기에서 요한이 이런 장면 있잖아요. 여러분, 똥을 싸고 왔습니다. 요한이 어떤 캐릭터야 라고 말했을 때 주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전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인공이 이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요한이 부럽다고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초월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도인이지만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그래서 결국은 가장 인간적인 그런 캐릭터 요한. 너무 아름답고 애정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나라는 사람은 사실 아버지를 유전돼서 되게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책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외모가 선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딱 사람을 보자마자 저 사람의 미모를 보고 마음을 딱 뺏기는 게 폭력 같다라고. 가만히 있는 나를 선빵을 쳐서 나를 이렇게 딱 때린 것처럼 폭력적인 거라는 그 서술이 아까도 읽었지만 딱 있잖아요. 마음을 뺏어가는,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 거를 강탈해가는, 단순히 그냥 타고난 외모로부터 너무나도 폭력적인, 그 다음부터 마음을 뺏기기가 제가 너무 싫었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외모로만 마음을 뺏기기가. 그런데 중간에 요한이 저런 애들은 공해야 공해라고 말하니까 요한이 가서 선빵을 날리는 장면이 나와요. 외모로 우리가 선빵을 맞았듯이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요한이 실제로 선빵을 날리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을, 외모가 예쁜 사람을 보고 우리가 빠졌듯이 그 선빵처럼 요한이 그 행위, 공해라고 말한 사람을 선빵을 때려서 고통을 줄 행위를 그대로 대꾸해서 만든 묘사거든요.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가진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 책에도 감탄하고 나라는 사람이 순수해만 보이고 이래 보이지만 그렇게 시도한 그 모습도 저한테는 너무 멋지고 좋아 보였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애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든 사랑은 오해다. 그를 사랑한다는 오해. 그는 이렇게 다르다는 오해. 그녀는 이런 여자란 오해. 그에겐 내가 전부란 오해. 그의 모든 걸 이해한다는 오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들, 순수하고 고귀하고 뭐 영혼을 뛰어넘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모두 다 계산과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은 오해고, 우리가 그런 오해를 얼마나 어떤 범주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깊게 혹은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를 그냥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런 오해라면 충분히 오해하고 오해받고 사는 것. 그럼으로써 그냥 최대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이게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도 완벽하지 않은데 서로에게 완벽한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계속 이 상태로 가요? 이렇게 가다가 꼬꾸라지거든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발전 안 하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은 한 방향으로 단일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론 거짓말도 하고 그러다 다시 후회하고, 그것까지를 이해해야만 동료도 만들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동설안에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밖이 얼마나 추운지 아는 거예요. 밖이 얼마나 추운지 알아야 내가 따뜻하게 껴입고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어떻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냐면 얼마나 나약하고 황당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그걸 알아야만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자가 가스라이팅을 막 해서 저 되게 많이 합니다. 제 최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너무 힘든 일이 딱 닥쳐요. 이겨내고 싶잖아요.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싶고 나를 평온한 상태로 들고 싶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왔다. 미래에 내가 쓸 책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멋지게 극복했다라는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소재가 지금 생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그냥 겪어내려면 내가 미칠 것 같아. 이거를 미래 시점으로 갖다 놓고 미래에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도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라 멋지게 이겨내야지. 더 멋지게, 더 말도 안 되게, 더 드라마 같이, 더 애니메이션 같이, 그래 한번 해결해 보자. 실제 그렇게 해결이 돼요. 어차피 인생이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를 주어진 선물이야, 게임이야 라고 인식하고 해석해 나가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을 버리고 나이가 들수록 돈을 쫓아요. 늙어서 두려운 거는 내가 일을 해서 이 돈을 벌 수 없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있으면 늙어도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돈보다 사람을 쫓는 게 객관적으로 봐도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관계가 그래요.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 너 왜 이렇게 부족해? 이게 아니라 부족한 거 아는데 끝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도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걸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감동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래서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부족하지만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좀 좋은 사람, 어제보다 나은 사람, 어제보다 무언가 조금 더 열정을 품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서로 전염시키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자신이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자신이 가장 많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5년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살고 사람 때문에 죽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 때도 저는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었고 친구로 인해서 많은 걸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고 제가 흑화될 뻔한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사람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사람을 완전 미워하고 복수라는 마음이 생기고 완전히 흑화되니까 사람 인상이 변해요. 눈빛이 변하고 뇌가 눈하고 연결된 유일한 기관이잖아요. 다 피부로 덮여있는데 뇌가 휘족 나가있잖아요. 그래서 눈빛을 보면 사람이 틀려져요. 살기가 가득하고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믿어준 거예요. 내가 아는 문두열은 이러니까 라고 해서 그 친구의 진심 어린 그 말이 갑자기 제가 그때까지 가졌던 살기와 모든 미움과 복수를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친구의 사랑이, 그 친구의 마음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친구 관계든 가족이든 비즈니스라는 파트너라도 이 좋은 비즈니스와 긍정적인 걸로 충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감정이잖아요. 이 짧은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났으면 적어도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감정을 통해서 얻어가야만 이 인생이 의미가 있지 그런 걸 느끼지 않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빨리 안 읽고 좀 천천히 읽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네를 읽었다라고 하면 이 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요한이든 나든 주인공 여자든 제가 그 삶에 깊이 몰입돼서 살아보고 특히 그 여성의 편지 부분은 마치 내가 그 여성의 입장에서 쓴 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걸 읽는 나의 입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산 것 같고 그 사람이 겪었을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사회상을 인지하게 돼요. 결국은 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삶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이나 가치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투자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것들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기억을 하고 싶은 거는 아래를 적고 나쁘지 않은 데는 위를 적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다가 글을 이렇게 막 써놔요. 근데 제가 친한 친구랑 책 얘기하다가 어떤 구절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친구 그럼 그 책을 빌려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이 책을 1년 있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5년 있다가 우연히 이 책을 펴봤는데 제가 줄을 써서 써놓은 글 아래 그 친구가 다시 답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책이 또 다른 콘텐츠로 이게 승화가 되네? 라고 해서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없거나 생각이 변하더라도 나와 어떤 연결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5년 전에 나, 10년 전에 나와 대화를 할 수 있고 미래의 나와도 연결하는 연결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전자책을 잘 안 봐요. 책도 이렇게 활용하면 남과도 소통할 수 있고 과거의 나, 미래의 나, 현재의 나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되게 재미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술을 얘기하고 싶어요.
진흙탕 속에서 살더라도 하나의 단초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집이 부자가 아니었었고 혼자 살 때도 하루에 뭐 한 끼 먹으면서 그렇게 산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행복했던 건 이런 예술 작품들. 결국은 지금 세상에서 예술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미디어에 만연한 이런 분노와 뭐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찾아서 진짜 자기를 발견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술과 성찰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전을 통해서 떼인 돈을 받아본 적도 있어요. 한비자 해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명예를 구하고 이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익만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명예나 이런 걸로 이 사람을 설득해봤자 속으로는 우습게 보고 무시할 거고 만약에 실제로는 명예를 원하는데 돈으로 설득하면 무시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걸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거를 잘 따라서 가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제가 투자 기회가 있었어요. 한 1억 정도를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못 받았어 바로. 사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한테 절대 욕을 하거나 소송을 건다면 협박하거나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원하는 이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내가 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저만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을 통해서 사기꾼에게 돈 받는 방법을 이제 알아낸 거죠. 사기꾼이라면 이익이 목적인 사람이라면 이익으로 꼬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비자를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람의 본능과 욕망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걸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 이게 비즈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책을 읽으면 반드시 그걸 체득화하고 테스트해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동훈 대표님이라고, 그분이 제 진짜 멘토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는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하고 조금만 노력해도 직장 취업하고 아파트 그냥 살 수 있었고 살다 보니까 그냥 집도 생기고 또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세대였다. 근데 지금 세대는 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해도 자기 집 하나 갖기 힘들고 너무 어려운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윗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 사다리를 차버린 것 같다. 잘못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세상을 만든. 그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적어도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친구들을 내가 챙기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내일이 아닌가라는 말을 그냥 맥주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말을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저한테 이게 진심으로 탁 와서 바뀌었고, 아,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멘토라고 믿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 이제부터 저분이 진짜 내 멘토구나 라고 하게 됐고, 그분과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계속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좋은 일들을 같이 하고 뜻깊은 일들을 계속 지금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선물이 그냥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가장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나는 뭐가 제일 재밌지?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깊이 생각해서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최대한 내가 많은 행복감과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사는 것, 저는 이게 되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노력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삶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나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내가 행복해하는 요소를 이 안에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혼란이 오냐? 난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진짜 뭐에 행복하고 뭘 바라고 있고 내가 뭘 욕망하는 인간인지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걸 위해서 살고 돈을 그걸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이 우선이고 돈만 쫓다 보면은 돈 자체는 절대 행복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치가 돼버리겠죠. 인생이 그냥 랜덤하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신도 가지지 못한 이 육체와 인간의 오욕 칠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어요. 저를 만든 건 실패와 경험이다. 그리고 뭐 또 다른 게 있다면 나를 만들어준 건 사람이다. 이것들이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묘비명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묘비명 중에 되게 웃긴 묘비명 있잖아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을 써놓으면 참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하긴 했었는데,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 같이 성장하며 사람 관계를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갔던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고요. 그렇게 오래 기억이 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년 뒤에 저희 사업은 너무 빨리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융합하거나 변모시키거나 여러 작업들을 통해서 변화되어 있을 거고 변화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은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을 거다. 다양한 사람들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그 시대에 대두되는 재미난 일들을 같이 하고 있을 거고, 덜어는 실패하고 덜어는 성공하면서 그때도 계속 지금과 똑같이 새로운 어떤 이런 도전들을 계속 하고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구범준 선배님, 굉장히 이제 친한 사이인데 구범준 PD님을 또 다음 임팩터로 추천하고요. 그 야나두 김민철 대표님,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리고 사고의 폭이 진짜 남다르신 분이거든요. 재밌고, 그리고 또 유병택 대표님, 사업도 그렇고 좋은 가장으로서 제가 존경할 만한 많은 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대표님, 저의 또 멘토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가장 또 존경하는 분이고, 또 이동훈 대표님을 추천드립니다. 저랑은 일면일식도 없지만 너무 궁금한, 혼자서 애정했던 박민규 작가님 추천하고 싶습니다. 같이 촬영해 주시는 분들이 책도 다 읽고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다 보니까 공감하는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흥이 나고 편안하고 쉽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열정이 있구나. 이거를 정말로 사랑하고 이 일을 애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공간이 참 따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